임용닷컴 전공음악 프리미엄 강의 이제 거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보실 교과서 강의는요. 중학교 2일 교과서이고요. 세광음악출판사의 교과서입니다. 세광음악출판사 중학교 1 교과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작년도 전공음악 교과 내용학으로는 P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알파벳 P 교과서였습니다. 저희가 강의를 계속 지속을 해오면서 점점 중복되는 악곡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용이 줄고 있는데 더군다나 중학교 교과서다 보니까 내용은 많이 적습니다. 오늘 그렇게 길게 수업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선생님들 먼저 15페이지 악곡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악곡은 사실 보헤미아 민요라고 이 곡이 알려지고 있는데 원 제목을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그냥 우리 가곡처럼 노래가 불려버린 악곡이에요. 그래서 별을 보고라는 악곡입니다. 제가 원곡을 제목이 있으면은 좀 찾아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던 그냥 저희한테는 아주 오래된 그냥 가창 제제곡으로 많이 사용되는 곡이고요. 이 곡은 A 마이너 악곡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마이너로 노래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악곡이고요. A 마이너에서 지금 리딩톤에 해당하는 솔샵이 종지 나오는 부분에 나타난다라는 정도 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뭐 보여드릴 만한 내용이 있거나 그런 곡은 아닙니다. 후렴구를 2번 반복을 해서 A, B, B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어려운 악곡이나 그런 건 아니고 A 마이너를 지도하기에 알맞은 악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악곡은 17페이지에 있는 악곡인데요. 꼭 안아줄래요 라는 제목의 악곡입니다. 거의 뭐 보기 어려우신 곡이죠. 이 교과서 아니시면 그렇게 흔하게 많이 있는 교과서 악곡은 아니고요. 중학교에 실려있는 윤학준 선생님 작곡의 작품입니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악곡이 있다 정도 그냥 한번 말씀이나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악곡은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악곡은 19페이지에 있는 악곡인데요. 금강의 살을 잃었다 라는 악곡입니다. 이 금강의 살을 잃었다라는 악곡을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은상 작사 홍남파 작곡의 아주 오래된 우리 가곡이기도 하고요. 홍남파 선생님의 작품들 중에 이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앞에 뭐 전주 2마디 있는 거는 상관없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랄랄라 솔미솔미라 솔미미 레도레도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지금 이 곡에는 반음 관계가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슬쩍 보실 적에 마이너 같으실 거예요. D 마이너 같으실 텐데 사실 D 마이너라기보다는 오음음계에 가까운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의 가곡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민요풍의 악곡들이 많았는데요. 라도레미솔로 구성되어 있는 악곡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음은 물론 D 마이너 조표에 의해서 그 D 마이너나 G 마이너 코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선생님들 여기서 보셔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보통 D 마이너 곡 같으면 여기다가 샵을 사용을 해서 5도의 7화음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A7을 쓸 거거든요. 그런데 A 마이너 악곡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성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화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조성음악의 느낌을 조금 벗어나서 오음음계로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홍남파 선생님 작곡이기도 하고 오음음계로 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악곡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곡은 통일 비빔밥 만들기라는 악곡입니다. 그동안 통일송부터 시작을 해갖고 남누리 북누리 무슨 통일 비빔밥 만들기 뭐 이런 류의 악곡들이 좀 많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악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법한 악곡이고요. 이게 8분의 12박자이기 때문에 자진몰이 장단이나 국거리 장단을 활용을 해서
치면서 연주를 하면 훨씬 더 흥겹게 민요적으로 불릴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고 별로 대단할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록달록 먹음직한 무슨 통일 비빔밥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사가 이천쌀밥에 묘향산의 산나물에 순창 고추장에 함흥 참기름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일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구나라고 하시고 한번 흐밍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저희 실기학원 선생님들을 무척 긴장시켰던 곡이 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중학교 악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겨울왕국의 레디꼬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곡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곡이 등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사실이어서 혹시 중학교 악곡으로 임용을 보셔야 되는 지역을 선정하시게 된다면 아마 이 악곡을 한 번쯤은 꼭 좀 불러보시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유명한 악곡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더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겨울왕국에서는 이 곡 말고도 같이 눈사람 만들래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악곡들이 교과서에 좀 실려 있는 거는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그중에서 레디꼬가 하나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조를 손질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이 G까지 나거든요. 뭐 하이 C라고까지 하여튼 뭐 G 정도에서 솔까지 높은 음이 나고 있으니까 한번은 좀 불러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악곡이 실려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있는 악곡인데요.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악곡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악곡은 이미 거의 뭐 파퓰러하게 많이 유명해진 악곡인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간디학교 교가로도 불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그 대한학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많이 노래를 불렸고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뭐 찾아보시면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너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악곡이어서 예, 제가 뭐 별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것도 그동안 보셨던 것처럼 대중음악 악곡들은 그냥 들을 때 그냥 노래 따라 부를 적엔 하나 어렵지가 않은데 악보를 보면 사실 리듬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우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들에서도 실려 있었고요. 되려 이 곡이 지금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 3부 합창식이나 돼갖고 좀 악보가 복잡한 편이고 다른 교과서들은 더 단순한 독창 악보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교과서에서는 지금 친구들과 함께 수화를 하면서 불러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찾으시면은 수화를 실제로 겸하고 있는 조이현인가 하는 아주 어린 학생이 부르는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서에 좀 그동안 없이 보셨던 악곡이 하나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그 다음 곡이 뭐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뭐 이런 곡이 나오다 가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33페이지에는 김애경 작곡의 그네뛰기라는 악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네뛰기는 출처 3권 97페이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2015 교과서 다 합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악곡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악곡들과 유사하게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도 하나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진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국악풍의 제제곡들이 좀 많이 실려 있는 교과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35페이지를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선생님들께 어느 특정 페이지를 제가 교과 내용학 책에서 찾으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긴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휘봉은 1812년 오스트리아의 모젤이라는 작곡가가 처음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지휘봉의 유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저희는 보통 지휘봉 하면 이렇게 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 마탄의 사수를 쓴 사람. 이 사람이 1804년에 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젤이라는 사람이 1812년에 썼다는 기록도 있고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아주 유명했던 슈포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슈포어도
19세기 전반부에 이미 지휘봉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 교과서의 내용이 물론 맞으면 좋겠지만 사실 조금 자료를 찾으시면 이런 그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버, 모젤, 슈퍼 등이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슈퍼라고 주장하는 책도 상당히 많고요. 베버라고 주장하는 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어쨌든 베버, 모젤, 슈퍼 등등의 사람을 통해 지휘봉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이름을 조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대충 써와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스 폰 빌로우라는 사람입니다. 한스 폰 빌로우는 모르실 이름은 사실 아니에요. 한스 폰 빌로우는 독일 음악에는 3비가 있다. 바흐, 베토벤, 브람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독일의 보수적인 작곡가들의 편을 들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바그너의 와이프가 된 리스트의 딸 코지마와 결혼을 했던 첫 번째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스 폰 빌로우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음악 평론도 그랬는데 완전히 직업으로 직업 지휘자로 자리매김을 했던 초창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나오고 할 것 같아서 그런데요. 한스 폰 빌로우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아주 제대로 지휘를, 그러니까 상임 지휘자 이런 컨셉으로 일을 했던, 그런 개념이 잘 없던 시절에 일을 했었던 인물이어서 저희가 직업 지휘자 중에 아주 초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잡아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걸 잠시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휘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면서 릴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릴리가 있던 시절에는 지휘봉이 거의 150 내지 180cm까지 갔었는데 그런 그 지휘봉으로 자신의 발등을 찍어서 그걸로 병을 얻어서 죽은 불운한 지휘자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곡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요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고 그동안 여러 개의 민요를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많이 보셨던 민요들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다가 이 몽골의 밤의 노래라는 노래를 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몽골의 밤의 노래라는 이 곡은 예전에 2007 교과서, 2009 교과서 때는 굉장히 많았던 악곡입니다. 근데 다른 악곡들이 많이 소개가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악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솔 라시 정도의 주요 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솔 라시 라솔 미솔 라시 라솔 미 하는 멜로디의 구성음, 그러니까 미솔 라시 4개의 음을 가지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아주 무료할 정도의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악곡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유명한 몽고의 민요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흐미를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그 민요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창법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흉성으로 그 하는 소리를 내면서 비음을 위에다가 삑 하면서 높게 내는 소리를 흐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흐미가 다시 이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밤의 노래를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흐미라는 창법 자체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들 흐미는 예전에 이거 나왔을 때 제가 유튜브 링크를 이미 걸어드렸으니까 그거 가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게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요. 이 교과서에서 마지막 보여드릴 페이지인데요. 아시아의 음악축제입니다. 아시아의 음악축제, 그동안 축제 이야기를 요즘 좀 바짝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서 들어서 유독 좀 많기도 하고 그래서요. 태국 하면 파타야라고 하는 많은 관광지로 많이 알려진 곳 아시죠? 태국 파타야에는 국제음악축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아시아의 뮤지션들이, 대중음악 뮤지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는 축제다라고 해서 파타야 국제음악축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 국제음악축제는 10월 11월에 열리는 축제여서 오페라, 오케스트라 음악뿐만 아니라 뮤지컬까지 감상할 수 있는 그 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페드로 5세 극장, 몬테 요새 뭐 이런 세계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파타야도 유명하지만 발리도 되게 유명하지요. 그래서 6월과 7월 사이에 인도네시아 전통 예술을 보여주는 발리 예술 축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축제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의 음악 축제를 같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의 축제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광 중학교 1 교과서에서 보실 내용은 요 정도였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중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뭐 기타라든가 오카리나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교과서들에도 있는 내용들이 특별히 더 겹쳐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그냥 세광 이하 중학교 2 교과서를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광 중학교 2 교과서는 마찬가지로 P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P로 표시되고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첫 번째 악곡은요. 페이지가 좀 많이 넘어갑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과서들 중에 그 같은 출판사의 교과서 혹은 같은 뭐 저자분들이 쓰신 교과서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통일 비빔밥, 그게 세광 1에 있다 보니까 세광 1에 이어서 거의 같은 자리 페이지도 비슷했는데요. 남누리 북누리라고 하는 교과서 악곡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 세광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들에서 통일송을 포함하여 이런 악곡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나마도 남누리 북누리는 이렇게 악곡이 일부가 아니라 악곡 전체가 다 소개가 된 것은 세광 2 교과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면 가장 노래가 쉽게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부르기 때문에 이 곡이 그럼 오음문계인가 라고 하시면 오음문계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뭐 시, 도 사이에 반응 간격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오음음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냥 일반 악곡인데 박자가 8분의 12박자이기 때문에 국거리 장단에 맞춰지면 가장 좀 자연스럽게 노래가 불린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페이지 악곡을 좀 보겠습니다.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라는 악곡입니다.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 라는 악곡인데요. 별로 그렇게 특별히 무슨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그런 악곡은 아니고요. 보시면 약간 지금 악보에서 이런 음들에다가 표시들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저희가 국악곡 같은 경우에 약간 퇴성처럼 부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좀 표시를 해 놓으신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8분의 6박자이기 때문에 얘도 국악적인 장단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뭐 국거리 장단 뭐 이럴 정도로는 제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약간 퇴성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노래를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하면서 준 악곡입니다. 이 교과서에 거의 유일하게 있는 악곡이어서 그냥 그 정도 악곡이 있다 정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악곡은요. 43페이지로 가면서 둥당의 타령이라는 악곡입니다. 이 둥당의 타령은 조금 드려야 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민요하면 자진몰이 국거리를 주로 많이 쓰는데 둥당의 타령은 지금 교과서에서 중중몰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봐주셔도 좋겠는데요. 둥당의 떠는 음과 평으로 내는 음과 그 다음에 꺾는 음을 이렇게 토시하면서 길게 표시도 했지만 빠르게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라 도시 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악곡이에요. 그래서 육자배기 토리인 게 악보에서 바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육자배기 토리 아니어도 선생님들께서 저 세 번째 마디 둥당의 땅 하는 부분에
라 따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 바로 좀 뭐 진도아리랑 같은 데서 너무 흔하게 보는 육자백의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뭐 육자백이다라고 말씀 안 드려도 그냥 바로 알아보실 정도로 쉽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둥당의 타령이라는 곡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다. 인데요. 왜 쉽지 않으냐라고 하면은요. 이 곡은 전라남도 신안 지역의 토속민요다. 즉 향토민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노래가 아니고 주로 여자들이 놀 때 부르는 유희오거나 밭을 매거나 길쌈을 할 때도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둥당에는 둥과 당이 현악기의 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둥당의 타령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통속민요일 경우 명창들께서 아주 타이트하게 순서를 잡으셔서 노래를 이렇게 매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받고 하는 데 비해서 그런 매기고 받는 것들이 좀 훨씬 더 자유롭고 뭐 순서를 그냥 스스로 알아서 정해서 부르거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비슷한 악기가 있었는데요. 물장구라고 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그릇에 바가지를 엎어서 띄운 다음에 모아서 안쪽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바가지를 두드려서 소리 내는 향토악기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백중놀이 같은 데서 반주악기로 사용이 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악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희요고 특히 부녀자들이 부른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녀자들의 노동 현장에서 많이 불렸을 거고 부녀자들의 노동 현장에 바가지하고 뭐 물항아리 정도에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물장구라고 하는 게 있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보시기 힘든 향토민요를 하나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48페이지로 와보시면 영국민요를 영국민요가 아니라 예, 맞아요. 영국민요예요. 죄송합니다. 영국민요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프랑스어의 느낌을 살려 원어로 불려보자 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잠깐 좀 멈칫했는데요. 위쪽은 아비뇽 다리 위에서라고 해서 그 아비뇽 다리 위에서는 이미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이 옛 농장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악곡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옛 농장이라 해서 내가 뭐 새로 나온 악곡인가 보다 그리고 부담을 가지신다면 노래를 보시는 순간 이거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저희 아주 어려서부터 뭐 많이 봤었던 그 맥도날드 아저씨 하나 그 농장에 하나 있다는 둥 뭐 여기서 저기서 음메 한다는 둥 뭐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번안해서 오리가 사방에서 깨끗거린다나 뭐 그런 노래로 많이 불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노래죠. 영국 민요였다라고 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시면 고향 생각이라고 하는 에스파뇰 민요라고 해서 스페인 민요로 해서 그동안도 좀 보셨던 악곡이기는 한데요. 이런 악곡이 하나 소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내려오시면 말씀드리게 돼서 참 다행이다 싶네요. 트로이카입니다. 선생님들 그동안 저희가 러시아 민요 하면은 있었어요. 먼저 카츄샤라고 하는 결혼식 때도 많이 부르고 그랬다라고 하는 카츄샤라는 악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툼 발랄라이카라고 해서 원래 툼 발랄라이카인데 이거를 많이 번안을 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던 악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트로이카. 트로이카라고 하면 트로이카는 가끔 잘 나가는 배우 세 사람을 트로이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진짜 이름은 트로이카는 삼두마차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되게 세 마리가 끄는 마차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옛날 러시아에 꽤 많았답니다. 눈밭을 달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을 삼두마차라고 했는데 그걸 트로이카라고 해서 이게 약간 의미가 계속 확장되어서 요즘도 그렇게 뭐 세 사람이 유명할 때도 많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었죠. 러시아를 아주 대표하는 민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민요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츄샤, 발랄라이카, 툼 발랄라이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트로이카 같은 악곡들이 대표적이다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러시아의 민요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곡은 오수제너입니다. 모르실 만한 악곡은 아닌데요. 오수제너라고 해서요. 미국 민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가 지금 역사자 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자야 미상이지만 작곡가는 알죠? 포스터라는 작곡가가 쓴 악곡이고요. 이거를 민요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가곡이라고도 부르기가 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악곡을 팔러송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라우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러송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저희는 이 곡이 너무나 파퓰러한 미국에서 많이 알려진 악곡이기 때문에 그냥 민요라고 불러도 사실은 좀 무방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요를 부르는데 많이 사용됐던 악기 벤조라고 하는 악기도 한번 유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곡이 있고요. 중요한 악곡이라기보다는 저희한테 굉장히 뼈아픈 악곡이죠. 2012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정말 많이들 못 알아봤던 악곡 중에 하나입니다. 삼바렐레라는 곡인데 저희가 삼바렐레라고 안 하고 이번에 교과서 바뀌면서 춤추자 삼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브라질 삼바 리듬에 어울리는 경쾌한 민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출 악곡이에요. 굉장히 생경한 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사까지 지워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게 전 세계 지도와 함께 나왔던 유명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춤추다 삼바라고 하는 악곡이다. 삼바렐레라고도 부른다더라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곡은 요건데요. 얼룩세라는 악곡입니다. 그동안 좀 못 보신 악곡이지요. 멕시코 민요입니다. 얼룩세라는 악곡이고요. 앞에만 그냥 한 4마디만이라도 좀 노래를 불러서 멕시코 얼룩세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익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안 나와서 저희가 다 그냥 좀 대충대충 넘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언제든 나오게 되면 아주 저희 뒤통수 세게 칠 것 같아서요.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얼룩세는 지금 전체 교과서 합쳐서 한 개밖에 없어서 좀 빈도수가 떨어지고요. 다른 악곡들 중에 유명한 악곡들이 좀 있었었죠. 아니면 되게 의미 있는 악곡들은 수업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드렸어요. 카츄샤 같은 곡이 대표적이고요. 그런 곡들을 위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 악곡에 하나만 맞춰야 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가 같이 나왔을 때 개스할 수 있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유명한 악곡들 위주로 먼저 기억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멕시코의 대표적인 밴드 마리아치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치 밴드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뭐 아름다운 하늘, 시에리토 린도 뭐 이런 악곡들 보실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마리아치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연주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민요인데요. 노래해요 멋진 가수 여러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이 곡 역시도 옛날 교과서들에 엄청 많았었어요. 7차 2007 때는 엄청 많았는데 이제 많이 빠져서 현재 2015에서는 거의 한 개밖에 보실 수 없는 악곡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마마카 보셨고 뱃노래인데요. 그동안 보여드린 건 볼가강의 뱃노래 같은 러시아 뱃노래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보고 계시는 이 뱃노래는 나이지리아 민요 뱃노래입니다. 보시다시피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뭐냐 아프리카 민요에는 자로 잰 듯이 언제나 비슷하게 당김음이 나오죠. 그래서 당김음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아니아 민요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월칭 마틸다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유명한 쿠카브라라고 하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오늘 거는 마오리의 숫자놀이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 교과서 다 합쳐서 오직 한 개밖에 없는 그러니까 월칭 마틸다라든가 우리가 흔히 그 연가라고도 부르는 그런 악곡들은 엄청 흔한데 비해서 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오리의 숫자놀이 노래라고 하는 게 있구나라는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오리족의 어린이들이 숫자 셀 때 배우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보실 것은요. 교과서 55페이지입니다. 교과서 55페이지 그리고 출처는 이렇게 됩니다. 정말 많죠. 판소리와
판소리와 경극과 가부키를 비교하는 교과서들은 워낙 많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는 아주 아름다운 컬러판으로 경극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경극의 기원은 베이징, 중국의 베이징이 수도였던, 그러면 베이징이 수도였던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시면은 베이징은요 청나라 때 수도고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극이 그렇게 오래된 음악이 아니고 19세기 중엽부터 베이징에서 발전을 해서 우리가 베이징 오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나라에는 곤곡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곤곡에서 경극으로 발달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베이징 오페라라고 부릅니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건 뭐 당연하겠죠. 뭐 연도수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겠지만 그 정도의 문화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형적인 패왕별이의 무대가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이 노란 옷을 입고 등에 뭐를 잔뜩 얹은 사람이 왕이 되겠고 이쪽에 우희라고 하는 이 애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패왕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경극의 음악은 공연의 흐름을 결정하고 특정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캐릭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극의 반주 음악은 징후, 얼후 막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냥 현악기, 타악기를 많이 사용한다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들이 옛날보다는 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많은 경극 수업 교과서 내용 중에 왜 이 교과서에 갑자기 멈추었느냐라고 하면 요것 때문이에요. 건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경극하면 배우가 직접 하다시피 해요. 이거 실제로. 그래서 경극 공연 보러 가시면 가끔은 좀 일부러 분장하고 있는 걸 앞에 관객들 그러니까 이렇게 로비에 있는 관객들한테 보여주듯이 앞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을 칠해서 얼굴의 표정들을 나타내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이 분장의 이름을 건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보의 성격을 제시를 했는데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죠. 저희가 중국의 경극의 분장 색깔을 보고 이거를 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냥 뭐 건보는 성격을 결정한다 정도 선에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가부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부끼는 원래 이 가부끼의 가가 노래고요. 부끼가 무하고 기회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춤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곁들여지고요. 무대하고 의상이 혼연일체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뭘 하는 극장 같은 거를 무슨 좌라고 이야기해서 가부끼 좌라고 부르는데요. 가부끼 좌에서 언제나 1년 내내 공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무대 위의 음악과 효과음을 연주하는 계자 음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대 위의 음악은 일본 전통악기로 연주를 하고 계자 음악이라고 하는 건 관객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가려진 방에서 배경음악도 그렇고 효과음 같은 것들을 연주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관객들한테 보이지 않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배역은 성인 남자 배우가 맡습니다. 이거를 좀 오해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는데요. 경극도 원래 오로지 모두 다 남자가 했습니다. 경극도 원래 모두 남자가 했었는데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포함을 해서 중국이 공산국가로 잠시 가 있다가 다시 지금 개방이 된 상태잖아요.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을 일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를 청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통렬한 자신들 안에 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녀가 모두 공연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배역을 다 남자들이 맡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남사당도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가부끼도 그랬고 경극도 그랬듯이 아무래도 좀 너무 예쁜 미소년들이 여자 역을 맡기 시작을 하면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근대화 되면서 20세기 되면서 남녀가 모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이런
반성을 해야 될 역사적인 사건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배역은 그냥 성인 남자 배우가 맞습니다. 혹시 가부키의 역사를 보시다가 여자로 교체됐다가 남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건 전부 옛날 이야기이지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눈을 끌 수밖에 없는 게 가부키에서 여자 역할을 맡는 남자 배우들이에요. 이 배우들을 온나가타라고 부르는데요. 온나가타라고 부르는데 이쪽에도 보시다시피 기모노를 입고요. 얼굴에도 아주 하얀 칠을 하고 목 뒤까지 하얗게 칠하고 아주 독특하게 몸짓을 하면서 춤을 추고 하는데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 역할을 하는 온나가타라는 배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극과 가부키에 관해 좀 말씀드릴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과서 57페이지에 있는 악곡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슬쩍슬쩍 그냥 한두 마디는 있었어요, 이 곡이. 그렇지만 이렇게 끝까지 노래를 얼추 부르실 수 있을 정도의 악곡으로는 없어서 자, 지금 보시면 구름 위의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름 위의 궁전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구름 위의 성, 구름 위의 궁전 뭐라도 상관없이 캐스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갔고요. 뮤지컬 레 미제라블 중에 나오는 악곡입니다. 코제트가 그 가지가지 구박을 받으면서 그 양동이 같은 걸 들고 심부름을 가고 뭐 이러는 장면에서 등장을 했던 악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그런 악곡이 하나 실려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5년 영국 바비컨 센터에서 초연된 뮤지컬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노래이다 라고 하면서 아래 악곡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실 페이지는 80페이지이고요. 우선 작곡가 이름부터 좀 봐주시죠. 스티브 라이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라이히면 뭐 볼 것도 없겠네요. 스티브 라이히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니멀리스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다른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좀 팝음악스럽게 이렇게 해석하면서 미니멀에서 다 떠나갔을 때도 고집스럽게 미니멀리즘을 지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라이히입니다. 라이히의 클래핑 뮤직입니다. 라이히 클래핑 뮤직은요. 손뼉을 치면서 나가는 음악인데요. 이 음악은 대표적으로 위상변이를 보여주기에 아주 유명한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한, 둘, 셋, 따따, 따따 뭐 이런 식으로 손뼉 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1, 2, 3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1, 2, 3이라고 적혀 있던 게 2, 3이 되면서 2를 뒤로 넘기고 그 다음에 3을 남기고 2번이 맨 뒤로 들어가서 하나씩 리듬이 뒤로 밀려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미니멀리즘 음악 이야기할 때 위상변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그 페이징 기법이라고도 하고 위상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위상변이가 드러나는 악곡 중에 하나다. 그리고 위상변이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악곡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핑 뮤직, 손뼉치기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페이지는요. 요것입니다. 98페이지인데요.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입니다.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다 아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다 아십니다. 근데 이번 교과서는 보시다시피 껍질을 덜 벗은 햇병아리들의 발레 이렇게 길게 번역 안 하고 껍질 속 병아리 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피아노 악보로 줬다는 걸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람회의 그림은 원래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피아노로 굉장히 난곡이죠. 쉽지 않은 어려운 곡인데요. 그래서 이 악곡이 오케스트라로 편곡이 되는 과정에서 림스키-코르사코프 버전과 라벨 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피아노 악보로 주고 있어서 피아노 악보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한 단선 악보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라고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실 악보는요. 106페이지 악보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같이 녹화를 하게 되는 교과서가 아침나라인데요. 아침나라 교과서에서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 공식 음악으로 사용된 크로스오버 뮤직이라고 양방원의
프론티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작품이라 양방원의 프론티어는 특히 양방원 선생님이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연주를 하는 버전도 유튜브에 8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빰빰빰빰빰빰빰빰 못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광고 음악으로도 사용이 된 적이 있고 기업 광고로도 많이 활용이 됐던 악곡입니다. 이 곡은 크로스오버 혹은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될 법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질적인 요소를 합쳤을 때 저희가 퓨전이니 크로스오버니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 악곡으로 대표적인 악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세광 1 교과서에서도 3개의 축제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축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 축제가 유독 많은 교과서여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가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7, 8월 지금 하나요? 그래서 1920년부터 이미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음악축제입니다.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페스티벌이고요. 대단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오페라, 연극 이런 것들이 공연이 되고 있어서 클래식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대표적인 음악 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짤스부르크 페스티벌이 어느 정도 의미냐라고 물으시면 카라얀이 베를린 필에서 좀 단원들과의 불화로 그만두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카라얀이라는 지휘자를 그렇게 내보내는 일이 과연 합당한가를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했었다라고 하죠. 카라얀이 베를린 필은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짤스부르크 페스티벌은 계속 지휘하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페스티벌이 각별한지를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아시는 대로 바그너의 오페라를 중심으로 합니다. 바그너에 대해서는 참 선호가 갈리기는 하는데요. 이 페스티벌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뭐 바그너, 가끔은 베토벤이나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도 공연이 되고요. 굉장히 입장권 구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기 있는 음악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인데요. 지금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짤스부르크, 바이로이트, 에든버러 정도는 정말 잊으시면 안 될 정도예요.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지난번에 살짝 군악대 페스티벌을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에든버러 페스티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8월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리고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오페라, 춤의 연극까지 같이 공연이 되면서 아주 유명한 페스티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극장 예술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어떤 유행이 올 거야의 가늠자 정도로 굉장히 많이들 가보시려고 하는 그런 축제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태리에는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다라고 오페라 페스티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시에 시작을 하고 지휘자와 공연자한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뭐 이런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오페라 페스티벌입니다. 왼쪽 3개가 유명하고 요것도 같이 조금 유명하고 자 그에 비해 음악 축제라기보다는 그냥 화려한 삼바 축제로 유명한 리우 카니발과 함께 좀 덜 유명한데요. 레바논의 바알레크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중동 지역 최대의 예술 축제라고 해서 레바논의 바알베크에서 열리는 바알베크 페스티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광 2에서도 요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처음 보시는 악곡들이랑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뭐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